1975년 3월 25일 메릴랜드 켄싱턴에서 살던 두 자매, 12살 실라 라이언과 10살 캐서린 라이언은 평범한 봄날, 오후 쇼핑몰로 향했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훌쩍 지난 뒤 한 남자 로이드 리 웰치 주니어가 결국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시신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자 우리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짧게 요약된 사실만 보아도 소름이 돋습니다. 실종 당시 자매는 학교 방학을 맞아 집 근처 쇼핑몰 위튼 플라자에 놀러 나갔습니다. 부모는 오후 4시까지 귀가하라고 했고 자매는 소액의 용돈과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평범한 하루, 평범한 외출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아이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실종은 워싱턴 DC 수도권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포스터를 붙이고 라디오에서 호소하며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 자매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콜드 케이스, 즉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며 수십 년 동안 방치됩니다. 그러나 사건은 완전히 묻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낡은 수사 기록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두 자매를 잃은 가족의 마음 속에서 이 미스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이들은 어디에 있나? 라는 질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과거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한 이름이 다시금 불려나옵니다. 바로 로이드 리 웰치 주니어. 그는 사건 직후 경찰에게 찾아와 엉뚱한 제보를 하며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그를 신빙성 없는 제보자로 치부하고 넘겼지만 콜드케이스 전담팀은 수십 년 전 그의 진술과 행동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수사가 재개되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웰치는 마침내 두 자매와 함께 쇼핑몰을 떠났다고 자백했고 자매가 버지니아 산악지대로 끌려가 시신조차 남지 않게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인을 직접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은 납치 과정에서 벌어진 살인이라는 중범죄 살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를 유죄로 판결했고 그는 4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었을까? 또 왜 수십 년 동안 이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어린 자매는 마지막 순간 어떤 일을 겪었던 것일까? 이제부터 우리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 나갈 것입니다. 단순히 범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당시 수사의 한계, 지역사회의 충격,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겪었던 긴 고통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다면 한 가족의 일상이 어떻게 순식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는지, 또 사라진 진실이 어떻게 수십 년 만에 다시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이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라이언 자매 사건. 이 이름은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잊히지 않은 상처이며 동시에 끝내 밝혀내려는 집념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도 그날 아침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창문을 열자 봄 기운이 스며들었고 거리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봄방학 이틀째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신라와 캐시, 내 두 딸은 일찍 일어나 서로 무슨 옷을 입을지 다투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늘 그렇듯 평범했습니다. 나는 라디오 방송 준비로 분주했지만 아이들이 아빠, 우리 점심 먹으러 쇼핑몰에 다녀올게요. 라며 뛰어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저 평범한 하루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켄싱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로 일하던 나는 방송국과 집을 오가며 바쁜 날들을 보냈지만 아이들과의 약속만큼은 늘 지키려 했습니다. 그날도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4시까지 꼭 집에 와야 한다. 알겠지? 신라가 씩씩하게 대답했고 캐시는 언니를 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용돈 몇 달러를 쥐고 아이들은 위튼 플라자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아이들이 종종 들르던 쇼핑몰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아이 둘이 쇼핑몰에 가는 건 전혀 위험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나는 그날 이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나는 방송국에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3시 반을 조금 넘겼습니다. 곧 아이들이 돌아오겠지 하는 안도감과 함께 방송 스케줄을 확인하던 찰나 집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아직 안 왔어.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려 있었습니다. 곧 올 거야. 길에 친구라도 만났겠지.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예감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4시가 넘고 5시가 넘었습니다. 집안에는 점점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차를 몰고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간 곳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위튼 플라자. 밝은 조명과 음악, 점포마다 북적이는 손님들.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 속에서 내 눈은 자꾸만 신라와 캐시의 모습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경찰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이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게까지 놀다 온 걸 겁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엔 돌아올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집에 늦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라는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였습니다. 4시까지 오라 하면 반드시 문 앞에 서 있던 아이였죠.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밤이 깊어가도 아이들의 발걸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우리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내는 부엌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아 기도했고 나는 차가운 전화기를 붙잡고 혹시라도 걸려올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찰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 친척들,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와 포스터를 붙이고 근처 숲과 공원을 수색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 동료들은 내 사정을 알고 방송에서 아이들의 실종 소식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12살 소녀 실라 라이언, 10살 소녀 캐서린 라이언. 혹시 이 아이들을 보신 분은 즉시 연락 바랍니다.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멘트를 듣는 순간 나는 비로소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가족의 걱정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만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돌아오겠지.
친구네 집에서 밤을 새웠을 거야. 혹은 장난이겠지.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점점 옅어지고 의문과 두려움만이 커져갔습니다. 내 인생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지 한 가족의 비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메릴랜드 전체, 나아가 미국 사회를 뒤흔드는 미스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경찰과 함께 쇼핑몰 곳곳을 돌며 아이들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두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를 찾아내는 일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한 여성이 경찰서로 와서 조심스레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이들이 오렌지볼 앞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오렌지볼. 쇼핑몰 안에서 피자와 핫도그, 오렌지 음료를 파는 작은 매점이었습니다. 실라와 캐시가 자주 들르던 곳이었기에 나는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격자는 아이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낯선 남자가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상했어요. 마치 기자처럼 브리프케이스를 열어두고 마이크 같은 걸 꺼내더니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라고 시키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테이프 레코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단순한 친절인지 아니면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수법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낯선 남자가 내 딸들에게 접근했다는 사실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목격자는 남자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50은 넘어 보였어요. 머리카락은 숱이 적고 키는 보통 체격. 그런데 말투가 아주 능숙했어요. 아이들이 낯설어하지 않고 그의 말을 따라 했으니 분명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즉시 테이프 레코더 남자라 불리는 이 인물의 몽타주를 작성해 신문과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쇼핑몰에서 아마추어 리포터 흉내를 내며 아이들을 속여 유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인 나로서는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내 직업과 비슷한 도구, 마이크, 녹음기가 아이들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니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장면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벤치 위에 앉아 해맑게 웃는 신라와 캐시, 그리고 그들 앞에서 무언가를 물으며 녹음을 하는 낯선 사내. 아이들은 아마 그가 정말 기자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라면 그 상황을 흥미롭게 느꼈을 테지요.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그런 질문에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 순수한 목소리가 테이프에 담겨 어디론가 흘러갔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그날 다른 목격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 주변을 서성거리던 또 다른 남자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쯤 긴 머리에 여드름과 흉터가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멀리서 아이들을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이었을까요? 나이 많은 테이프 레코더 남자와 젊은 장발의 남자. 전혀 다른 두 명의 인물이 같은 장소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경찰은 두 개의 몽타주를 동시에 배포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혼란만 키웠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건 아닐까? 한 명은 아이들의 경계를 풀어주는 말재주꾼, 다른 한 명은 뒤에서 지켜보다 기회를 노리는 실행자. 지금 돌이켜보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는 이 두 개의 증언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단지가 거리에 붙었고
신문은 아이들의 얼굴을 매일같이 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속 머리를 싸맸습니다. 목격자가 본 장면은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으로 추정되었지만 그 이후의 발걸음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밤마다 나는 쇼핑몰 벤치 앞을 떠올리며 괴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 순간 내가 곁에 있었더라면, 혹시 누군가가 조금만 더 아이들의 옆을 지켜봤더라면 모든 일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대답한 목소리가 낯선 남자의 녹음기에 담기던 바로 그 순간, 그것은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 끝나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봤다는 증언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테이프 레코더 남자를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나보다도 어린 아직 소년의 티가 남아있는 얼굴이었다고 했습니다. 긴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피부에는 여드름과 흉터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가 어디선가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매점 근처에서 혹은 쇼핑몰 통로에서.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 많은 청년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눈으로 쫓고 있었어요. 다른 데는 보지 않고 두 자매만 바라보고 있었죠.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린 딸들을 아버지의 시선으로만 보아왔던 나로서는 누군가가 집요하게 그 아이들을 노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젊은 남자의 묘사는 친근한 기자 행세를 한 중년 남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키도 얼굴도 분위기도. 그렇다면 아이들 주변엔 도대체 몇 명의 낯선 남자가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목격자마다 조금씩 다른 진술을 내놓았고 언론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몽타주를 동시에 내보냈습니다. 한쪽엔 50대 중년 남자의 초상, 다른 한쪽엔 10대 후반쯤 되는 장발의 청년 얼굴. 이 중 누가 진짜였을까? 아니면 둘 다였을까? 나는 종종 머릿속으로 두 장면을 겹쳐보곤 했습니다. 딸들이 벤치에 앉아 낯선 중년 남자의 녹음기에 대답하는 사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젊은 장발의 남자가 미소를 띤 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 그리고 그 뒤에는 아마도 더 많은 것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 당시 수사팀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두 명의 용의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누군가는 확실히 봤다고 말했지만 누군가는 기억이 흐릿하다 했습니다.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 각각의 눈에 어떻게 각인되었는지 그 차이는 너무도 컸습니다. 나로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내 딸들이 그날 낯선 남자들의 시선 속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대낮의 쇼핑몰이었지만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익명성 속에서 누군가의 먹잇감으로 점찍혀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몽타주를 들고 다니며 이웃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아이들의 실종은 온 마을을 흔들었지만 아무도 그 남자들의 정체를 확실히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밤마다 상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실라가 혹은 캐시가 그 낯선 남자와 눈이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마음에 불안함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행인으로 여겼을까요? 만약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느꼈다면 왜 주변의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곁에 내가 있었다면, 그 아이들이 내 손만 잡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시간이 갈수록 이 젊은 장발의 남자는 하나의 그림자처럼
내 머릿속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실존했을까요? 아니면 수십 명의 목격자들 속에서 부풀려진 환영이었을까요? 경찰조차 끝내 그의 정체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나는 믿습니다. 그 청년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딸들의 마지막 여정을 지켜본 증인이었을지도 혹은 공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중년의 기자, 행세 남자와 젊은 장발의 청년. 두 개의 전혀 다른 퍼즐 조각은 서로 맞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 아이들은 둘 중 누군가와 혹은 둘 다와 얽히면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묻곤 했습니다. 왜 나는 그날 아이들과 함께 가지 않았을까? 왜 그 짧은 순간에 내 두 딸은 저 그림자의 손에 닿았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내 안에서 끝내 답을 찾지 못한 채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지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집안은 더 이상 평범한 가정집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기자들이 문 앞을 지켰습니다. 경찰은 임시 지휘소를 차려놓고 우리의 거실을 오가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의 행방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아침마다 일면에 아이들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만 그 미소는 오히려 내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방송국 동료들은 라디오를 통해 실라와 캐시의 이름을 수없이 불러주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을 본 사람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달라. 라디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보다는 절망을 되새기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역 사회는 들끓었습니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경찰, 소방대원, 주민들까지 모두가 아이들을 찾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숲속을 수색하고 하수구를 뒤지고 낯선 차량을 탐문했습니다. 공원 벤치, 골목길, 폐가, 그 어디에도 빠짐없이 발길이 닿았습니다. 나는 직접 전단지를 들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전단지 위에는 아이들의 사진과 신체 특징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라 12세, 키 150cm, 갈색 머리. 캐시 10세, 키 135cm, 금발에 가까운 갈색 머리. 내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은 기계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 보셨습니까? 어제 쇼핑몰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안 봤어요. 미안합니다. 어떤 이들은 안쓰럽다는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대답조차 피했습니다. 나는 그런 반응에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낯선 이의 고통에 끝까지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지역 전체가 하나가 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특별 기도회가 열렸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책상이 비워진 채로 두 소녀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거리에는 라이언 자매를 찾아주세요라는 포스터가 가득 붙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가게들은 영업을 접고 수색대에 합류했습니다. 밤이 되면 불안은 더 짙어졌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집 밖에 보내지 않았고 놀이터는 텅 비었습니다. 그동안 안전하다고 믿었던 동네가 하루아침에 낯선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도 위험한 건 아닐까? 두 딸의 실종은 단지 우리 가족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사회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받을 때마다 즉각 출동했습니다. 어떤 이는 산속에서 두 소녀를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어제 쇼핑몰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차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모두 헛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이 만들어낸 환상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부엌에 앉아 사진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고, 나는 새벽마다 차를 몰고 어두운 도로를 달리며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라, 캐시.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경찰은 사건을 전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가세했고, 언론은 매일같이 새로운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기자는 낯선 남자의 몽타주를 대문짝만 하게 실었고, 어떤 기자는 아이들이 실종되기 직전 목격된 테이프 레코더 이야기를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무력해졌습니다. 수백 명이 동원된 수색, 수천 장의 전단지, 수많은 목격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지 자체가 아이들을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남아 있었고, 침대에는 여전히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우리는 아직 여기 있어. 지역사회는 그렇게 몇 주 동안 아이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발걸음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뉴스로 옮겨갔고, 거리의 포스터는 빛의 발에 찢겨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수색이 아무리 대대적으로 이루어져도 진실에 닿지 못한다면 그건 끝없는 맴돌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이들을 향한 길은 점점 더 깊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너머에서 한 이름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훗날 모든 퍼즐의 열쇠가 될 가지만 그때는 단순한 소문으로만 지나쳤던 이름. 로이드 리 웰치 주니어. 아이들이 사라진 뒤 몇 주가 지나고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백 건의 제보를 접수했지만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로이드 리 웰치 주니어, 당시 나이 18. 그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중요한 목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중에야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웰치는 쇼핑몰 근처에서 테이프 레코더를 든 남자를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유력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말이었죠. 그러나 경찰은 곧 그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면서도 모순이 많았던 겁니다. 마치 직접 본 장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그 의심은 곧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했고 결과는 거짓 라이드. 조사관은 기록지에 단 한 단어만 남겼습니다. 팔리그래프 라이드. 즉 그는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굳이 거짓 제보를 했을까? 그저 관심을 끌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더 끔찍하게도 자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경찰은 웰치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관심병자 정도로 취급되었고 기록은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에서 잊혀졌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그저 수많은 헛소문 중 하나일 뿐이었고 경찰도 더 이상 그를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고 다시 사건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때 그의 이름을 그냥 흘려보냈을까? 나는 종종 상상합니다. 만약 그때 수사팀이 웰치를 놓치지 않고 그의 거짓말을 더 깊이 파헤쳤다면 어땠을까? 혹시 내 딸들이 사라진 그 순간
그는 바로 곁에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직접 가담했음에도 거짓 증언으로 자신을 가려낸 건 아닐까? 세월이 흐른 뒤 FBI가 이 기록을 다시 꺼내 들었을 때 그 한 장의 메모 팔리그래프 라이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연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 있었으니까요. 나는 오래된 수사 파일 속에서 그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는 걸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습니다. 얄팍한 종이 위에 적힌 그 글씨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뒤흔든 낙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단서가 묻혀 있었던 탓에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진실로부터 멀어져 있었으니까요. 당시 우리 가족은 경찰이 별다른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른 더 강력한 증거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늘 가장 가까이에 숨어 있는 법이니까요. 로이드 리 웰치 주니어. 그의 이름은 그렇게 한동안 잊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때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거짓말쟁이 제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 중 하나였고 어쩌면 직접 그 비극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왜 찾아왔을까? 왜 굳이 거짓말을 했을까? 그리고 그날 그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의 답은 오랫동안 묻혀 있었지만 결국 수십 년 뒤 다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 작은 메모 하나를 놓치지 않았다면 어쩌면 내 딸들의 운명도 달라졌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실라와 캐시가 사라진 지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형식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사건은 점점 먼 과거의 이야기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집 앞에 붙은 포스터와 신문 기사로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건, 다른 뉴스로 눈을 돌렸습니다. 길거리에 붙었던 전단지는 바래고 찢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웃들도 더 이상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잊으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여전히 아이들 자리 2개가 비어 있었고 집안 구석구석에는 아이들의 물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그 빈자리를 보며 다시 약속했습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2014년 사건 발생으로부터 거의 4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콜드케이스 전담팀이 새롭게 구성되어 우리 가족을 찾았습니다. 경찰이 다시 문을 두드리던 그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소리를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린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이 사건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싶습니다. 나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 살아나는 희망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붙들고 있던 그날의 기억이 이제야 다시 세상에 나오려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콜드케이스 팀은 과거의 방대한 기록을 하나하나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서류철, 빛바랜 사진, 수많은 제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잊힌 이름 하나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로이드 리 웰치 주니어. 그의 이름 옆에는 단 한 줄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팔리그래프 라이드.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기록. 하지만 수사관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18살 청년이 굳이 경찰을 찾아와 거짓말을 했는지
그 의도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곧 드러난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웰치는 단순한 거짓 제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이미 범죄 전력이 있었고 아이들 실종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초기 수사에서 그는 그냥 흘려보내졌던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그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침묵하던 그는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웰치는 마침내 경찰 앞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날 두 자매와 함께 쇼핑몰을 떠났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매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 두 딸은 그 청년과 함께 어딘가로 끌려간 것이고 그 뒤로는 더 이상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콜드케이스 팀은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는 자매가 버지니아의 산악지대로 끌려갔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가족 친척들이 모여 사는 외딴 곳,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산속. 수사관들은 곧바로 현장을 수색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아이들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정황은 모두 웰치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복잡한 감정 속에 휘말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실이 이제 눈앞에서 풀려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 진실은 결코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은 무너졌고 대신 냉혹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이 사건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수십 년 동안 가려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웰치의 이름은 다시는 서류 속에서 묻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거짓 제보자가 아니라 진실의 열쇠를 쥔 인물이었고 마침내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로이드 리 웰치 주니어가 입을 열고 나서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아이들과 함께 쇼핑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버지니아 베드퍼드 카운티로 갔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베드퍼드 카운티, 워싱턴에서 차로 몇 시간은 걸리는 외딴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친척집과 그 주변 산속을 언급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러난 이야기들은 차라리 듣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웰치는 직접 살인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이들이 그곳에 도착한 뒤 살아있지 않았다는 식으로 모호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몇몇 친척이 아이들의 처리에 가담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 진술을 토대로 산속의 외딴 집터와 숲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현지 주민들의 기억을 더듬으며 오래전 산속에서 이상한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그곳에서는 불법 소각이나 드럼통 화염이 자주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밤마다 산속에서 타오르는 불빛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 불길은 단순한 쓰레기 소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 두 딸이 불길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라는 그 끔찍한 상상. 부모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냉정히 말했습니다. 유해가 불태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0년이 지난 산속에서는 뼈조각 하나 찾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땅은 이미 수차례 뒤덮였고 나무는 새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수색경과 과학 장비까지 동원했지만 발견된 것은 희미한 탄 흔적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아이들과 관련 있는지는 끝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실라와 캐시가 마지막으로 어디서 멈췄는지 알게 되었지만 정작 그곳에서는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내 물음에 수사관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웰치의 진술과 주변 정황,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기억이 맞물리며 실라와 캐시가 마지막으로 향한 길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비록 손에 쥘 수 있는 증거는 없었지만 사건의 본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는 매일 밤 눈을 감으면 산속의 어두운 하늘을 떠올립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연기, 불길의 잔상, 그리고 그 안에 삼켜진 두 아이의 웃음소리. 부모로서 이 상상은 견디기 어렵지만 동시에 나는 그것이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신호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그렇게 사건은 새로운 진실에 다가섰지만 남은 것은 공허와 분노뿐이었습니다. 증거 없는 범죄, 시신 없는 살인. 그러나 그 허공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싸워야 했습니다. 진실이 끝내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웰치가 입을 연 뒤 수사팀은 그를 법정에 세우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 나는 오랫동안 이 사건을 쫓아온 아버지로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늘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시신도 없는데 어떻게 살인을 증명할 수 있을까? 보통 살인사건이라면 반드시 물리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범행 도구, 혈흔, 시신의 흔적. 그러나 우리 사건에는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웰치의 모순 가득한 진술과 오랜 세월이 지나 희미해진 목격담뿐이었습니다. 검찰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웰치를 단순히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로 몰아세운 것이 아니라 그가 납치와 감금에 가담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미국 법에는 펠러니 머더 룰, 즉 중범죄 살인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면 직접 살해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죄로 처벌된다는 법리입니다. 나는 법정을 가득 메운 사람들 속에서 이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웰치는 직접 칼을 들었다고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간 순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두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었으니까요. 재판정에 선 웰치는 처음보다 한층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가 내뱉은 말은 늘 모호했습니다. 내가 죽이지는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책임을 피해가려 했지만 이미 검찰은 그의 진술과 과거 행적을 꼼꼼히 대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배심원과 판사 앞에서 드러난 것은 명백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쇼핑몰에서 유인했고 자매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시신이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견디기 힘든 공백이었지만 적어도 이제 법의 언어로 아이들의 부재가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웰치는 이 사건에서 살인자와 다름없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납치했고 그 결과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접 손에 피를 묻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7년 버지니아주 법원은 마침내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건의 중범죄 살인 혐의를 인정한 그는 징역 48년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48년. 웰치가 사실상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형량이었습니다. 그 판결은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위로는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두 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법정을 떠날 때 방 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은 빠르게 기사를 송고했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몇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흔적 하나 없이 내려진 판결은 마치 공중에 손을 뻗어 붙잡은 것 같은 허전함을 안겼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알았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웰치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잊히지 않은 진실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라는 것을 사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실라와 캐시는 납치되었고 살해되었으며 그 책임은 웰치에게 있다. 나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의 유해가 발견되기를, 그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기를. 그러나 그날까지 나는 이 판결을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의라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내 마음은 결코 평온해지지 않았습니다. 웰치가 48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분명 의미 있는 순간이었지만 사건 전체를 덮을 만큼의 무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많은 의문과 또 다른 이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웰치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친척들, 특히 버지니아 산악지대에 살던 가족 구성원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당시 자매가 그곳에 끌려왔다는 정황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왜 단 한 사람만 책임을 지고 끝나는가? 혹시 웰치는 자신이 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둘러대며 더 큰 비밀을 감춘 건 아닐까? 아이들을 실제로 해친 사람이 따로 있었다면 그는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경찰은 친척 중 한 명인 리처드 웰치를 한때 관심 인물로 두었습니다. 산속의 집이 그의 소유였고 불길이 피어오른 곳도 그의 생활 반경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관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사팀은 그를 배제한다고 발표했지만 내 마음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사람들의 침묵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에 본 것 같다. 무언가 이상했다는 말을 하면서도 끝내 확실한 증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은 흐릿해졌고 어떤 이들은 아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 아이들의 목소리도 묻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종종 법정에서 웰치의 태도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하지 않았다면 두 아이가 사라질 수는 없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다른 이들의 이름을 끝내 말하지 않은 것도 사건의 실체를 반만 드러내고 반은 가려둔 것이라는 걸. 남은 의문들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아이들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가? 당시 산속에서 불을 지핀 이는 정확히 누구였는가? 웰치 외에 다른 누군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닌가? 이 질문들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내 삶 속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언론도 종종 라이언 자매 사건,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곤 했습니다. 기사 속에서 나는 아이들의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 뒤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내게 묻습니다. 그래도 웰치가 잡혔으니 이제는 마음이 좀 편해지셨겠네요. 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법은 웰치를 죄인으로 규정했지만 아버지인 나로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사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 누구였는지,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는 아직 모릅니다. 내게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닫히지 않은 책, 끝나지 않은 문장, 이름 없는 또 다른 그림자들이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지 반세기가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내 시간은 여전히 그날 오후 4시에 멈춰 있습니다. 시계를 보며 곧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서 나는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집안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쓰던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오래된 인형이 앉아 있고 책상 서랍에는 빛바랜 노트가 남아 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의 옷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탁된 옷에서 여전히 아이들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방 문을 열고 마치 아이들이 잠시 외출했다 곧 돌아올 것처럼 침대 시트를 펴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언제나 고요했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없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로 살았던 나는 마이크 앞에서 수많은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끝나고 불이 꺼진 스튜디오에서 나는 늘 속으로 두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실라 캐시 그 목소리는 청취자들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역시 오래도록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사건 이후 부모들은 아이들을 혼자 내보내는 일을 꺼렸고 놀이터와 쇼핑몰은 한동안 적막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 보호 캠페인을 벌였고 학교에서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는 교육을 반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메릴랜드 켄싱턴이라는 작은 마을은 더 이상 예전의 평화로운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건, 다른 소식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이들은 내게 다가와 아직도 아이들을 잊지 않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교회 벽면에 붙어 있던 사진, 오래된 신문 스크랩, 그리고 추모 행사. 그것들은 아이들이 단지 실종된 아이들이 아니라 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공동체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나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을 보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때로는 좌절했고 때로는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웰치라는 이름이 법정에서 심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결코 끝났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내려졌다 해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와 안겨주던 순간,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던 순간, 그 모든 기억은 이제 내 안에서만 되살아납니다. 사람들은 내게 종종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보내줄 수 있겠느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아이를 보낸다는 건, 죽음을 인정한다는 건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아이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함으로써 그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진실은 결코 완전히 묻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산속 어딘가에서 작은 조각이라도 발견될지 모릅니다. 언젠가 남은 사람들 중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더 많은 사실을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실라와 캐시는 내게 여전히 12살, 10살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월은 내 머리를 희게 만들었지만 내 기억 속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 두 딸의 이름을 그리고 이 사건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의이자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세상 속에 잊혀진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